이제는 적시성 측면에서 꽤 연준의 보조를 맞추기에 중요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가겠다. 달러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 자, 오늘 주제 어떤 것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여전히 매크로 얘기 드릴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네. 한 달짜리 전망을 좀 더 넘어서 시계를 좀 넓혀보자. 연말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바로 한번 표지부터 보시죠. 제목이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입니다. 네. 이것은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을 대비할 때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9월 FMC에서의 파월 의장이 네. 기자들과의 Q&A에서 나왔던 멘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바라보는 메시지이자 또 연말까지 꽤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으로 한번 달아봤고요. 오늘 드릴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꼽자면 합리적인 의심. 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크로의 시계가 좀 길다 보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오늘의 이 콜이 좀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시성 측면에서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한쪽으로 또 다 쏠렸죠. 또 오늘 녹화일이 10월 14일 금요일인데 바로 어저께 미국의 중요했던 데이터 9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발표 직후랑 끝날 때 미국장이 또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큰 폭의 변동, 마이너스 2%까지 하락했다가 플러스 3%로 마감했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쏠림 현상이 꽤 크다라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렸다는 것은 또 합리적으로 확률적으로 우리가 의심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투자라는 것은 정답이 없죠. 하지만 확신보다는 확률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확률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맨날 그랬던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제 첫 번째로 서머리를 쭉 해드릴 거고 뒤에서는 이 서머리의 보충 설명들을 차트를 이용해서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픽 1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연준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라는 컨비션 콜을 좀 드리고 싶고요.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최근 금융시장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연준이 피버팅 할 거다. 즉 매파적에서 비두기적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우리 빨리 대응하자. 그게 지난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우리 증시의 가장 강력한 콜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일렀다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은 피벗은 요원하다. 실제로 미국의 9월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헤드라인 기준으로 8.2%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연준이 이제는 방향성을 정책적 방향성을 선회하기에는 아니면 피버팅하기에는 이르다. 아니면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이죠. 즉 미리 그 자리에 바뀔 가능성을 떡하니 자리 잡고 기다려서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얻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적시성 측면에서 꽤 연준의 보조를 맞추기에 중요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 그린스펀의 연준과 파월의 연준이 좀 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린스펀이라는 것은 최근에 버냉키가 노벨상을 받아서 되게 유명해진 연준 위원장 중에 하나지만 그린스펀이 최장 기간 동안 연준의 의장직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즉 그린스펀 연준과 지금의 파월 연준이 뭐가 달라졌냐면요. 그린스펀 연준은 금융시장을 포커스해서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라는 게 특히 주식시장이 미래에 대한 꿈을 먹고 하는 시장 아닙니까?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인 가이던스와 정책을 상당 부분 폈었던 연준입니다. 지금처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지만 물가의 선행지표들, 예를 들어서 유가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만간 물가가 내려올 거다라는 개연성이 보였다면 과거 그린스펀 연준이었으면 피버팅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파월의 연준은 어떤 스탠스냐면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가겠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트랜지토리, 즉 일시적이다라는 얘기, 즉 실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틀리는 것도 힘들지만 두 번 틀리면 존재 유무가 굉장한 도전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가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린스펀 연준과 파월 연준이 가장 큰 다른 것은 만약에 방향이 바뀐다면요. 그린스펀 연준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추구하면서 천천히 선회할 겁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은 맨 마지막에 모든 데이터를 보고 피버팅 할 거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바뀔 겁니다. 거의 180도 현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개연성을 갖고 조금은 생각해 볼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펀 연준과 파월 연준이 달랐다는 거, 우리는 연준의 이 피버팅이 불현듯 급작스럽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준이 정책을 필 때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두 개, 이중채무, 듀얼 먼데이트입니다. 고용과 물가죠. 어저께 미국의 물가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듀얼 먼데이트가 9월달까지 다 나왔어요. 좀 복귀해보면 고용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신규 고용 취업자 수 증감이 2020년 2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을 볼 때 계속해서 따라붙는 얘기가 여전히 타이트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경기가 괜찮다. 타이트한 것의 이유로서 크게 두 가지를 붙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경제활동 참가율.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코로나 팬데믹 2020년 3월 이후에는 많이 개선되었기, 즉 올라오긴 했는데 이전 수준보다는 여전히 갭이 있습니다. 한 1%포인트까지. 제가 김작가TV에 지난 연초부터 출연하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점검을 해드렸어요. 구조적으로 좀 달라졌다는 얘기. 어쨌든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용시장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보통 수요와 공급을 얘기할 때 가계, 즉 가정이 수요를 대부분 잡아먹고 있죠. 그런데 고용시장에서의 공급은 가계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부분에서의 회복 수준이 다른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업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다 회복했는데요. 서비스 수준은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미국의 기업들이 여전히 서비스 쪽에서의 채용의 룸이 있다. 여지가 있다. 그래서 고용은 타이트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강하게 끌어올리고 올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챌린지를 던지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레벨 다운된 건 맞는데 그것을 연령별로 좀 쪼개보면 핵심 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25세에서 55세까지의 가장 강력한 참여자들은 이미 경제활동 참가율 수준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 말은 곧 더 이상 늘어날 룸이 적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서비스 부분이 이전보다 회복이 덜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의 서비스업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키오스트 같은 거 아니면 아마존 고라 그래서 무인 점포가 들어갔다는 거. 즉 더 이상 고용을 안 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더 이상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업의 인원을 채용할 룸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데이터의 미세 조정을 통해 놓고 보면 미국 고용이 타이트한 건 맞는데 여기서 더 타이트해지기는 좀 힘들다. 그리고 점차 개선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 더구나 경기의 침체 국면에서 후행 지표인 고용 지표가 여기서 더 부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데이터로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해 본다면 고용이 타이트해서 여태까지 피벗을 안 했는데요. 고용의 증감 속도가 좀 둔화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부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준의 피버팅도 갑작스럽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경각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9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2%를 증가했고요. 시장은 한 8.1%를 봤었고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6%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헤드라인의 향방은 원자재에 연동돼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연준은 강하게 긴축 사이클을 유지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의 유가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해 놓고 봤을 때 상승률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요. 하지만 변수가 생겼죠. 최근에 오펙 플러스가 200만 배럴의 감산을 하고 있고 또한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어느 식으로 바뀔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연준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라인 방향이 피크 아웃 같긴 한데 이 레벨이 즉 여전히 6%, 7%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 같아서 아직은 우리가 강하게 긴축해야 된다라는 스탠스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코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물가 상승률 있잖아요. 그 핵심 물가 상승률이 이번에 어떻게 올렸는지 쭉 봤더니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연동돼서 대부분 전기료라든지 렌트비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시차를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상승 압력에 놓여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 이것은 경제학적 101, 즉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바이 데피니션상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전부 다 꾸준하게 오르를 때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지금이 딱 그런 국면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헤드라인과 핵심, 이 코어의 갭이 있잖아요.
이게 역전된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게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게 갖고 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역전됐을 때 항상 경기 침체가 왔어요. 우리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네. 경기 침체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를 갖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저는 조금 이색적으로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차이, 즉 이 갭을 갖고 과거를 놓고 봤을 때 항상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더라. 경기 침체 직전에 이 헤드라인과 핵심의 이 차이가 극대화됩니다. 근데 지금 이 차이가 극대화되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되면 급락해서 역전까지 벌어집니다. 자,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될 때 경기 침체 바로 직전에 항상 폭이 컸다. 근데 지금 크다. 그 다음에 거의 경기 침체가 왔다.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준이 피버팅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헤드라인과 코어가 역전되는 국면이 조만간 나타날 건데 그때 연준의 피버팅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헤드라인과 코어의 역전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연준이 분기 말마다 프로젝션, 즉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3월, 6월, 9월, 12월. 이번 9월 FOMC의 전망치에서 이미 예고를 했어요. 내년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는 헤드라인과 코어가 역전될 것 같다. 그래서 이미 숫자적으로 연준 자체도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번 주에 나왔었던 9월 FOMC 의사록에서도 이런 힌트가 있었어요. FOMC 의사록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한 12페이지 정도로 이번에 발표됐는데요. 앞에 소개랑 뒤에 마무리를 빼주고 나면 한 9에서 1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Too much action, 또 too little action. 무슨 얘기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너무나 투머치하게 긴축을 가면 또한 코스트가 크다. 아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전까지 너무나 투 리를하게 느슨하게 가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낳는다. 이 두 이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투머치냐 투 리르냐 갖고 이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합리적으로 의심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연준의 피버팅이 요원하게 보입니다. 저도. 네. 하지만 파월의 연준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부터 하면서 대응의 폭을 좀 넓힐 때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이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12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많이 묵었다 아이가 라는 것처럼 너무 많이 왔다는 것이죠. 네. 영원한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한 추세가 오래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반대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합리적 의심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 외환시장에서의 희망은 자칫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달러 강세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감은 있을 겁니다. 온도차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추세, 달러가 강한 이 추세는 적어도 앞으로 6개월의 정도 시계를 놓고 봤을 때 아니면 좀 더 러프하게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의 시계를 놓고 봤을 때 지속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겁니다. DXY라는 게 우리 블룸버그에서 티커, 즉 데이터의 이름을 티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DXY 인덱스라는 게 달러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DXY라고 칭하는데요. 6개의 선진 통화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엔화랑 캐나디안 달러를 제외하고 나면 77.4%가 유럽 관련된 통화들입니다. 따라서 유럽에 영향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좌우된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유럽의 이탈리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네. 더구나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만 영국의 또 감세안으로 인해서 영국의 길드채가 또 급등했다. 이것은 유럽의 아픈 고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 금리의 급등은 저는 이거는 부채 리스크라고 보고 있어요.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부채가 많은 국가이고요. 증가 속도는 지난 10년 동안의 가장 큰 국가입니다. 따라서 약한 고리는 역시 부채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영국은 크레딧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폴릭스 믹스에 대한 한계입니다. 정부가 하는 것과 BOE 영란은행이 하는 것이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크레딧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자, 이 두 가지가 지금의 유로와의 페리티, 즉 달러와 유로와의 1대1을 깨트린 가장 원동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저는 내년도 그 언제쯤에는 이 독일의 리스크가 불거질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 그러면 분데스방크가 독일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상당 부분 있지만 여전히 유럽 그러면 제1의 국가는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의 리스크는
유럽 연합이 과연 존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체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거기다 ECB는 계속해서 비자발적으로, 즉 경기가 좋아서 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독일의 체제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이 독일의 체제 리스크가 불거진다면 여전히 유로화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것 같다. 그렇다면 전체 달러를 구성하는 러프하게 한 77%의 영향을 미치는 유로화가 계속해서 약세 압력이다. 그럼 저는 달러는 강세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독일의 버튼이 눌러지지 않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대마불사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 오타입니다. Too big to fail인데요. 네. 2023년도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자, 그럼 아이러니하면요. 제가 앞에 헤드라인과 코어의 급등이 결국 경기 침체의 전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여전히 경기 침체는 내년도에 월가가 보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지금을 미국의 경기 침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라는 정도로 MBER이 정치적인 이슈로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고 선언만 안 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경기 침체가 되면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세 가지만 꼽자면 미국 달러, 미국 국채, 영국 부동산입니다. 근데 미국 국채나 영국 부동산은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여전히 미국 달러.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내년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달러 강세 압력은 높아질 거다. 더구나 이 달러 강세는 선진국 위기가 동반한다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위기라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로존, 유럽이 위기일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는 위안화입니다. 자, 위안화는 결국 중국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 중국의 3분기 GDP가 나올 건데요. 1% 언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전히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여파인 것이죠. 아직까지 옥죄이고 있으니까 제대로 경기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 양회까지도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중국의 성장률에 대한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최근에 부동산 리스크와 더불어서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미국의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저는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중에 일환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 폭을 확대시킬 수 있어서 여전히 위안화는 이미 7을 넘었잖아요. 제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7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이상에서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민은행이 계속해서 위안화를 방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레벨은 상당히 크리티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재밌는 것은 이제 약간의 사우디와 미국의 갈등인데요. 김 작가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사우디와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실제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만 좀 볼까요? 과정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우디와 미국이 싸웠는데요. 둘 다 경제적으로는 해피해요. 왜냐하면 유가도 높죠. 네. 달러도 강해요. 사우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유가가 여전히 비싼 고유가로 잘 팔리고 있고요. 미국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패권국인 달러가 여전히 강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우디와 미국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희가 밝혀지고 있고 또 저는 신냉전의 하나의 나비 효과로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 고유가와 강달러의 이 이색 조합이 내년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하나, 둘, 셋, 넷 이 모든 요소들이 시계를 6개월 아니면 좀 더 넓게 볼까요? 한 12개월 포워드 1년을 놓고 봤을 때 확률적으로 단기간에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는 사칫 희망 고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달러가 안 꺾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강달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네. 자, 세 번째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바뀌면 한 번에 빠르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달러 강세가 꽤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아마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라는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매크로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처럼 큰 분수령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꼭 선행 지표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자, MSCI의 AC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주가 지수를 모아놓은 인덱스인데요. 그 인덱스에 선행하는 지표들을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추려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에요. 한국의 수출율이 전 세계 모든 헤지 펀드들이 주목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선행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최근에 둔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턴 어라운드 될까가 또 다른 관심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로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이죠. OECD 국가들을 모아놓은 경기 선행 지수. 이것도 뒤에서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세계 주가 지수에도 상당 부분 선행성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미국의 비국방, 그러니까 국방을 제외한, 국방이 전투기 하나 팔면 업앤다운이 심하다 보니까
농산물의 석유를 제외하는 것처럼 국방을 좀 제외하고 내구재 수출을 보자. 이게 왜 중요한 선행 지표냐면요. 미국이 리쇼닝 한다 그러잖아요. 미국으로 들어간 투자 지표들의 선행 지표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제대로 워킹을 잘 하고 있는지 최근에 꺾이고 있거든요. 이 꺾임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끝으로는 미국 그러면 역시 소비 경기 아닙니까?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이 네 가지는 계속 기억해 보자. 왜냐? 전 세계를 대표하는 MSCI 세계 지수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피크 아웃되고 있지만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중요하더라도 네 가지는 꼭 보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